자신감은 정치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11장에서 Politics of Confidence. 자신감이 정치에, 그렇다면 저는 오늘 밤 국민 여러분께 에너지나 인플레이션보다 더 진지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당장 미국의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 우리의 정치적 시민적 자유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들은 지속될 것입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경제적인 군사적인 힘과 세계 곳곳에서 오늘 밤에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미국의 힘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위협은 쉽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바로 자신감의 위기입니다. 미래에 대한 자신감의 침식은 미국의 정치 사회적인 구조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은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었고 세대 간의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진보란 불리는 것을 믿어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우리의 미래보다도 나을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1979년 7월 10일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의 텔레비전 연설이 없고 이런 자신감의 위기로 연설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카터의 보좌관들은 그에게 저국 미래에 대한 미국인들의 믿음의 위기가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집단적인 자신감의 하락은 조르프 케네디와 로버트 F 케네디, 마틴 루터 킹의 암살, 베트남 전쟁 실패와 워터게이트 스캔들, 그리고 1970년대 에너지 위기의 영향이 쌓였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 그 에너지 위기 때문에 자동차들은 쭉 미드 웨스트 로드를 떼조차 시속 90km 이하로 속도를 유지해야 했다. 카트의 연설처럼 음울했던 시기였다. 대통령의 연설은 그 당시 미국이 마주하고 있던 경제, 사회, 군사적인 도전 모두를 초래한 중요한 요인 한 가지를 지목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웠다. 바로 심리적인 문제였다. 미국 대통령이 심리학자들을 대동해서 수억의 국민의 마음 상태를 진단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처방이 썩 좋은 효과는 것은 아니었는데 국민들에게 자기 희생과 검소, 물질주의 거부를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너의 보성 회로를 활성화시키지 못했고 미국인들에게 몹시 중요한 지점인 자신감 고양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1980년 대통령 선거의 후보 중에 한 명 역시 심리학자들에게 의지였는데 그는 카터의 처방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불의를 감지했다. 영화 배우였던 로널드 레이건은 미국인들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고 선언했다. 그는 낙관주의와 자신감을 자기 정치적인 메시지의 핵심으로 삼아 수백만 지지자들의 보상회로에 불을 붙였고 결국 선거에서 승리했다. 레이건 역시 카터처럼 국가가 직면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정치와 경제 이면을 깊이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의 해법은 달랐다. 자신감의 위기는 카터 대통령이 미국인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그리고 카터와는 다른 처방을 내렸다. 국민 대부분의 자기 신뢰를 되살릴 수 있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일부 국민의 자신감을 유지해 주던 공적 프로그램들을 희생하면서 이를 추진했고 결국 오늘날까지도 그로 인한 정치 경제적인 파문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 37의 소비에트 장교가 불안한 표정으로 드레스덴의 KGB 본부 앞에 몰려든 성난 군중을 바라보고 있었다. 1989년 12월 5일이었고 그의 무장 지원 요청에 지직거리는 선을 통해 돌아온 퉁명스러운 대답은 모스크바는 침묵한다는 것뿐이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중령은 문 앞으로 다가가서 들썩거리는 동독 군중에게 억지로 들어오면 발포하겠다고 음포를 놓았다. 건물 안에 무장 군인도 없었지만 말이다. 음포는 효과가 있었고 우왕좌왕하던 군중은 동독 비밀 경찰의 다른 사무실을 뒤지기 위해서 흩어졌다. 구소련의 충성스러운 KGB 장교는 자신이 알던 세계와 자신의 정체성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고 느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수리했다. 더 이상 조국이 없다고 느꼈다. 조국이 사라져버렸다. 2005년 4월 25일 러시아 연방국의 연설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무엇보다 우리는 소련 연방의 붕괴가 금세기 최고의 지정학적인 재앙이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수백만의 동포가 러시아 영토 바깥으로 밀려났습니다. 푸틴은 조국의
정치 경제적인 권한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조국 러시아에 닥칠 심리적인 영향에 대해서 걱정했다. 그와 같은 반응의 핵심은 에는 개인적인 국가적인 굴욕이었고 이는 수백만 러시아 국민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다. 러시아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다. 러시아 국민의 삶의 질은 중국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이익을 쓰고 있을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은 국민들이 신뢰를 성공적으로 돌본 덕분에 70%라는 놀라운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선진국의 용기와 인내, 위대한 애국전쟁이라고 했던 2차 대전의 승리라는 민족 서사를 활용해 국가의 집단적인 자신감과 자존감을 재건했다. 1999년 푸틴이 이렇게 경고했다. 지난 2~300년 동안에 처음으로 러시아가 글로벌 파워의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국가로 강등될 수 있는 위험을 마주했습니다. 그는 반드시 1등 국가로 남을 수 있도록 국민의 동기를 촉구했다. 그리고 국가적인 자신감 회복을 위해서 물질적인 자기희생이라는 전시 개념을 확립했다. 서구 세계에 대한 몹시 적대적이고 민족적인 태도를 심어서 국가적인 굴욕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수백만 국민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재건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 그와 같은 국가의 집단적인 감정이 역사를 통틀어 얼마나 많은 인간사에 영향을 끼치는지는 과정하기가 힘들다. 수천 년 동안의 왕과 왕자들, 사령관들이 자존감에 입은 모욕 때문에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명예와 체면이 대량 악설의 원인이 되었고 이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진다. 미국 정부는 베트남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비밀리에 확신한 후에도 수년 동안 전쟁을 지속했다. 이유는 하나였다. 국가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국가와 정부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였다. 1930년대 히틀러가 독일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이유는 가혹했던 베르사유의 협정에 수백만 독일 국민이 개인적이고 국가적인 굴욕을 느꼈기 때문이다. 독일 국민들이 집단 자아의 보호는 인간의 운명을 자원한 동력 중의 하나다. 살인은 물론 전쟁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창조적인 혁신, 시민의 의무라는 미업을 만드는 지나친 자신감을 자극한다. 그렇다면 집단적인 자신감이라는 것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공동체 의식을 발전시킨다. 공동체 의식을. 축구, 하키, 럭비 등 스포츠 팀에 소속된 선수라면 팀의 자신감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집단적인 자신감을 판단하는 과학적인 방법도 있다. 다음 시합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최고의 경기 수행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팀의 자신감은 어느 정도인가? 전혀 없다 해서 자신감이 충만하다 100으로 두었을 때 팀은 아이고 이건 뭐 개개인의 점수 평균의 집단적인 자신감이다. 연구에 따르면 집단적인 자신감은 개인의 자기 신뢰가 작용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작용한다. 팀에 대한 자신감이 더 높은 선수는 자신을 위해서 더 높은 목표를 많이 세우고 노력하고 좌절과 역경도 더 극복하고 신체적인 지구력도 높아지며 실패에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집단적인 자신감이 있는 팀은 경쟁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 모든 선수와 팬들이 인정하겠지만 2016년 영국 로햄튼 대학교 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코치나 매니저가 팀의 자신감을 결국 팀의 성공을 가져오는 데 몹시 중요하다. 이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도 있다. 리더는 자신의 자신감을 팀의 집단적인 실행 가능 정신으로 선택할 수가 있다. 새로 보인 팀에 곧 부임한 리더라 해도 마찬가지다. 벨기에 농구 선수 1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있었다. 선수들은 무작위로 팀에 배정되어 골대에 공을 넣는 시합을 했다. 팀별로 리더를 한 명씩 지목했는데 리더는 다른 선수들과 실력이 비슷하기도 했지만 사실 연구팀의 일부이기도 했다. 리더 중에 절반은 팀의 자신감을 높이는 전략으로 팀원들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고 점수를 얻을 때에 일정적으로 반응했으며 시종일관 자신 있는 몸짓을 보여주었다. 나머지 절반의 리더는 공을 넣지 못했을 때 신경질적으로 반응했고 잘못을 지적했으며 자신없고 낙담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신 있는 리더는
팀의 능력을 확신했고 공동체 의식을 발전시켰다. 집단의 정체성이 어울리는 집단적인 자신감이었다. 처음에 두 팀은 비슷한 점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결국에는 집단적인 자신감을 확실히 표현했던 이들의 팀이 그렇지 않은 팀보다도 30%더 많은 공을 넣었다. 집단적 자신감의 작용은 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집단 안에서 함께 협력할 때 사람의 뇌는 자신의 역량을 기록하기도 하지만 집단 내 타인의 역량 또한 기록한다. 뇌의 앞부분 브로드만 영역구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런 개인의 뇌가 집단의 성과를 기록하면서 집단적 자신감의 신경신호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집단으로 힘을 모으기보다 서로 경쟁할 때는 뇌에서 정반대의 패턴이 관찰된다. 자신을 위한 행동과 타인을 위한 행동이 완전히 나뉘는 것이다. 경쟁에서 가장 원치 않는 것은 내가 자기의 성과를 상대로 성과로 혼동하는 것일 테니 말이다. 우리에 대한 자신감은 뇌의 역량, 집중력, 감정과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나를 더 자신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팀으로 더 잘 일할 수 있게 되면서 생기는 이점도 많다. 그리고 이는 스포츠계에서만 가능한 일도 아니다. 최고 경영자가 직원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면 회사의 성과도 더 좋아진다. 대도시의 궁핍한 지역도 주민들이 자신의 공동체를 어느 정도 통제하고 있다는 집단적인 자신감을 느낄 때 범죄율이 더 낮다. 하지만 집단적인 자신감이 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는 분야는 바로 정치다. 칠레에서 홍콩, 이라크에서 북아프리카까지 전 세계에서 사람들을 행동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집단적인 자신감이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개인의 네트워크 능력은 전 세계에서 거대하고 전례 없는 시위와 폭동 등으로 이어졌다. 2017년 칠레와 미국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앞으로의 정치활동에 대한 그들의 자신감도 높아졌다. 연구팀은 충분한 시민이 조직이 되어 변화를 요구하면 정치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설 것이다. 같은 발언과 그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사람들의 정치적인 자신감을 평가했다. 흥미롭게도 한 연구에 따르면 두 개의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자신감과 그에 따른 행동을 유발하는 방식이 서로 달랐다. 트위터는 공동 혹은 상호작용이라기보다 개인을 중심으로 팔로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데 집중한다. 반대로 페이스북은 의견 교환의 사회적인 연결망에 더 중점을 둔다. 하지만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치 관련 정보를 각 플랫폼에 공유하는 사람들은 비록 이유는 다르겠지만 소셜미디어 바깥에서의 정치활동에 참여할 가능성도 더 높다. 트위터의 정치적인 활동에 대한 개인의 자신감을 북돋는다면 페이스북은 집단적인 자신감을 높여준다는 연구는 밝혔다. 그렇다면 자신감은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퍼지고 집단을 넘나들며 수평으로 전염된다. 그리고 집단의 응집력이 클수록 더 빨리 전파된다. 자신감은 사람들은 뇌를 연결해서 다수가 효율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진화되었다. 그 연결에 도움이 되는 한 가지 방법이 바로 3장에서 살펴보았던 자신감 휴리스틱으로 얼마나 자신이 있어 보이는지로 누구와 팀을 이룰 것인지 판단하는 경험의 법칙이다. 그렇다면 자신감은 개인의 마음속에만 있는 특성이 아니다. 자신감은 수백만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더 커지거나 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그럴 때가 바로 역사가 만들어진다. 집단 내 자신감이 강해진다. 1998년 5월 11일 인도가 핵폭탄을 터뜨리면서 라자스탄 사망이 진동했다. 같은 날 자갈 마하는 땅 아래서 두 번 폭발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원자폭탄이었다. 인도는 6번째 핵무장 국가가 되었다. 인도의 유명 정치인이자 편집자 기자인 찬드란 미트라는 인도의 성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폭탄이 자신감의 화폐로 사용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는 그 말을 통해서 핵실험이라는 극단적인 정치 공사적인 행동이 국가의 자신감이라는 심리적인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그로부터 17일 후인 1998년 5월 28일 오후 3시 15분 비슷한 진동이 국경 너머 파키스탄 발로치스탄의 다른 땅을 흔들었다. 인도의 강력한 라이벌 파키스탄이 지하 핵실험으로 반응하며 역시 핵보유국이 되었음을 선언했다. 핵무장국가가 되는 것은 정치 협상 능력을 높여주는 등의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2019년 미국과의 협상을 해서 핵을 사용해서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한 북한의 김정은이 이를 효과적으로 보여주었다. 핵은 또 다른 나라의 군사적인 침략을 저지하기도 한다. 하지만 잔인한 미트라가 정확히 지적했듯이 그 무시무시한 무기를 소유하는 것에는 심리적인 기능도 있다. 국가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여주는 것이다. 그 같은 사적인 감정을 어떻게 한 나라 전체가 경험할 수 있을까? 이 식민지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의 국민이 그런 역사가 없는 더 부유하고 특권이 있는 나라의 국민보다 더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잔디란 미트라는 핵에 대한 자신의 논의를 다음과 같이 확장했다. 200년 동안의 마음에 새겨진 열등감을 극복하고 국가적인 자신감을 불어넣으며 21세기를 앞둔 20세기 말을 바라보니 폭탄과 같은 것이 세상에 더 잘 다룰 수 있는 같이 보인다. 그리고 더 완전한 자신이 된 것 같다고 느낀다. 이 말은 불안과 굴욕에 대해서 털어놓으며 상담을 받는 환자의 기록으로도 얽힌다. 하지만 정확히 같은 용어를 사용해서 국가를 개인인 듯 바라보며 국가 지도자가 한 말이다. 위대한 정치인이자 뛰어난 편집장이었던 그는 수십억 국민의 심리 상태를 탐구해서 대변해서 말하기를 우리는 외국에 나갈 때에 국제적인 토론에서 존재를 증명할 때 목소리를 높여 크게 배치하기도 하지만 식민지였던 국가가 이를 성과를 여쭤보는 태도 또한 피할 수가 없다. 어쨌거나 우리는 혈등한 나라로 취급받거나 여쭤보는 시선을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일본 등 나라를 침략했던 역사가 있는 나라는 국가적인 자존감과 자신감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미국처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다른 나라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나라도 마찬가지다. 권력은 뇌를 목표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 권력에 좌우되는 나라의 생각과 행동에는 덜 신경 쓰게 만들기 때문이다. 권력은 또 자기 인식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더 자기 중심적으로 만든다. 힘 있는 국가나 집단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힘 없는 국가들처럼 자기 탐구를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다른 집단에 의해서 우월할지 열등할지 잔디라는 미트라처럼 고민할 필요가 없다. 권력이 있으면 결정하고 명령할 수 있기 때문에 힘없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볼 필요도 없다. 반대로 힘없는 집단은 힘있는 집단의 의도와 마음을 읽고 집단 내 자기 지위와 그에 따른 자신감에 대해서 고집하는 데 정신적인 에너지의 상당량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그런 국가나 집단의 권력을 잃으면 분명하고 자신 있는 우월감이 어느신다. 갑자기 고통스러운 자기인식과 자기 의심이 시작이 되고 한때 힘이 있었지만 더 이상 힘없는 자아가 위협받는다. 그렇다면 그 집단적인 마음에서 개인은 어떻게 작용하는 것일까? 서로 모르는 실험 참가자들이 예술가 두 명의 수상한 슬라이드를 시청했다. 파월 클리와 바실리 칸딘스키였다. 연구팀은 참가자에게 예술가의 슬라이드가 더 좋은지를 물은 다음에 참가자들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참가자들에게 선한 화가에게 칸딘스키를 좋아하는 그룹과 클리를 좋아하는 그룹이라고 했지만 사실 두 개의 무작위 그룹이었다. 이를 미니멀 그룹이라고 한다. 역사와 미래, 목적 없는 그룹이라는 뜻이다. 개인이 잠시 속할 뿐이고 임의적이고 단기적인 그룹이다. 우리가 살면서 속하게 되는 대부분의 그룹과는 다르다. 진짜 그룹에는 가족의 보호, 축구팀의 승리, 종교의 전파, 국가의 명망 등이라는 목적이 있다. 그런 그룹은 역사가 길어서 수백 년까지도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다른 집단보다도 우위에 서기 위해서 노력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 집단들은 또한 가족과의 미래, 정당의 유산, 조국의 영광스러운 미래, 믿음의 영원한 빛 등 미래를 향한 강력한 지속성이 있다. 그리고 세상은 역사와 미래의 목적이 있는 집단들 사이에 과열 경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데 실험 참가들도 목적, 역사도 미래도 없는 완전히 임의적인 집단에 속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 집단이 자기에게 중요하지 않거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까? 1971년 브리스톨 대학교의 저명한 사회심리학자 헨리 타즈페일의 미니멀 그룹 연구와 그 이후에 많은 연구에 따르면 그렇지 않았다. 타즈벨 연구팀의 무작위 그룹에 속하기도 해도 전 인류에게 무서울 정도로 익숙한 인류의 행동과 태도가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내 집단의 생활과 외집단의 생활 이후 연구의 놀라운 점은 바로 이것이다. 사람들은 내 집단의 보상자와 외 집단의 제재를 가했는데 이는 그들의 내 집단 선호가 전체적인 비용과
면에서 모든 사람에게 손해가 될 때도 마찬가지였다. 다시 말해서 집단의 마음은 남을 해치려다가도 자기도 해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끈다. 그 무서운 사실은 글래스와 칸딘스키라는 전혀 경쟁할 필요가 없는 집단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두 집단은 아무 목적도 미래도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기면 상대가 질 수밖에 없는 제로섬 게임의 상황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즉시 자신을 그 집단 구성원으로 정의하고자 하는 원초적인 욕구가 있었고 자동으로 외 집단을 희생시키고 내 집단을 선호하는 모습이 드러났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감이 집단과 국가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단서는 컬레와 칸딘스키 미니멀 그룹 방식을 사용했던 2003년 독일의 한 연구에서 드러났다. 연구팀은 실험 참가들이 내 집단과 외 집단 모두에게 돈을 나누어 줄 때 내 집단을 얼마나 선호했는지를 관찰했다. 그 전에 참가자들은 간단한 테스트를 받았는데 연구팀은 그 테스트 점수가 높았다 혹은 낮았다는 피드백으로 참가자들의 자신감을 조작했다. 점수가 낮았다는 말을 들은 외 집단에 더 많은 편을 보였고 내 집단은 더 선호했다. 다시 말해서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사람들은 더 부정적으로 만들었다. 테스트 결과에 대해 가짜 피드백이 그들의 자아를 위협했고 마치 그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는 더 내 집단의 집단자가 보호 본능을 발휘한 것이다. 이 연구는 2016년 영국과 미국의 급격한 정치 변화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수백만의 자신감 상실한 자아에 힘을 주는 내 집단 선호와 그것의 사악한 쌍둥이인 외 집단 차별의 개개인이 몹시 취약하게 만들었다. 2008년 경기 침체 이후에 사람들은 자아를 위협하는 자신감 붕괴를 겪었고 그 덕분에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은 수백만의 사람들을 자신의 뜻 아래 모여들 수 있게 있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영국의 나이젤 파라지, 프랑스의 마린 루펜, 그리고 이탈리아의 마테오 살비니가 모두 그와 같은 상황에서 주목받은 정치인들이다. 포퓰리스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밀려났다는 생각이 자신감의 상처를 입었고 그래서 내 집단을 선호하고 외 집단을 차별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치적인 현상은 내 집단 선호 때문만은 아니었다. 자신감을 잃은 수백만의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 것은 그보다 훨씬 강한 감정이 가득 실린 부족주의였다. 2008년부터 연구에 따르면 무작위로 어느 집단에 속한다는 느낌을 갖기만 해도 내의 보상으로 해서 기분 좋게 만드는 강력한 효과가 발휘되었다. 이는 포퓰리스트들에게 자신을 추종하는 수백만 사람들을 위한 공짜 항우울제나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극단적인 이데올로기 지지자들은 그와 같은 항우울제가 무엇이 많이 필요하다고 2019년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연구는 보여주었다. 극우 혹은 극자 이데올로기 지지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 극단주의자들의 흑백 논리는 복잡한 문제에 단순한 해법을 제시한다. 이런 자신감과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이다. 또 다른 집단에 대한 소양성을 낮추고자 자기 판단에 지나친 자신감을 갖게 한다. 강한 내 집단 선호와 지나친 자신감은 모두 내의 보상 회로를 활성화한다. 그리고 그 보상 회로 활성화는 극단주의자들이 제시하는 지나치게 단순하고 낙관적인 해법에 사로잡힐 때 받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집단의 자신감은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을 더 자신있게 만들고 그래서 덜 불안하게 만든다. 그러다면 집단의 위안을 추구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불안 이면에 도사리가 있는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과연 뭘까?